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강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체포영장 단계는 아직 먼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유보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권한쟁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수선한 시국 속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전국 성당과 교회에서 이어졌습니다.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는 서로 다른 해결책들 사이의 대립 가운데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K 콘텐츠의 신기록을 쓴 오징어 게임의 후속작이 내일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대대적인 체험 행사도 열리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12.3) 지상기염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처 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했지만 출석 기한이 9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나타나질 않고 있거든요.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2번, 검찰의 출석 요구에 또 2번, 모두 4번이나 불응한 건데 강제 수사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체포까지는 먼 이야기라며 분위기를 식혔습니다. 당초 국회에 나와서 했던 말과는 거리가 있죠. 먼저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 끝내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우편과 전자공문을 보내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과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조사를 준비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관이 조사에 담고자 하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안은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대통령은 보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모두 4차례나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과 21일에 출석을 요구했고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오늘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한 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단계는 아직 먼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공수처장은 2차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냐는 질문에 정해진 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 공수처는 모레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기한을 연장하고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스스로 법치주의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 본인만 살겠다며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거냐. 야권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한 목소리로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본인들 사법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불응을 두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계엄을 정당화하더니 이제 법과 제도도 무시하냐며 하루빨리 수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스스로를 법치주의자라 했던 윤석열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검사였고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내란 사건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시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 앞과 공수처 청사를 잇따라 방문한 조국 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때는 멧돼지처럼 돌진하더니 내란 수사가 시작되자 뻥마냥 머리만 숨기기 급급합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불응에 모든 국민은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비판에 앞서 여러 사법 리스크에 대해 충실하게 절차에 따르라고 맞받았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도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자당 원내대표부터 1년 동안 검찰에 출석 안 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12.3 내란 수사를 놓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 초기부터 주도권 경쟁을 벌였던 거 기억하시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넘기며 수사기관에 대한 교통정리는 이제 끝나고 검경 갈등도 사라졌나 싶었는데 아닌가 봅니다. 검찰은 경찰이 계엄사령부에 체포조를 지원해 주었다고, 또 경찰은 검찰이 선관위 투입에 관여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양측 입장 다 들어보시죠. 안정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공세를 펼친 건 검찰이었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경찰이 방첩사령부에 정치인 체포조를 지원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지난 19일 전격 압수수색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하며 체포조 개념으로 명단을 제공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장 상황이 혼란하니 현장 안내 목적으로 영도경찰서 인력을 한 5명 해서 10명을 요청을 해서 경찰청장께 보고를 드리고, 경찰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방첩사 요원들로부터 계엄 선포 뒤 검찰과 국정원이 선관위에 투입되니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계엄과 관련해 방첩사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은 게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어제 경찰이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목적을 알고도 인력을 지원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경찰은 이례적으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체포조 지원과 선관위 검찰 투입을 두고 검경 신경전이 사그라지지 않는 만큼 내란 수사 특검을 빠르게 가동해 수사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이번 계엄 수사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현역 군인들보다 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민간인으로서 점집을 운영하며 계엄을 논의했다니 의아하거든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신재우 기자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 기자,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커진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네, 근본적으로 이번 비상계엄을 총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육사 3년 선후배 사이인데 본격적인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1989년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을 경호하는 수방사 제55 경비대대 작전과장을 맡을 당시 노 전 사령관은 같은 부대에서 대위로 근무하며 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 국내에서 정보통으로 꼽히던 노 전 사령관의 업무 스타일을 김 전 장관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여군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명예 전역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두 사람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자주 찾았다는 무속인의 발언에서도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김용현이가 뭔가가 되면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잘 풀려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MBN 취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전역 후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들에게 인사민원을 받으며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또 충안파로 분류되는 여인형 방첩사령관마저도 김 전 장관에게 노 전 사령관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충고할 정도로 전해졌는데요. 네. 그만큼 최근까지도 두 사람의 관계는 굳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노 전 사령관의 이 계엄에 개입한 여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한 경찰은 계엄 비선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압수한 수첩에 NLL의 북한 공격 유도, 정치인 언론인 수거라는 단어에 심지어 사살이란 문구까지 적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이를 근거로 노 전 사령관이 북풍 공작을 유도하려 했거나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또 선관위 장악을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수사 2단을 꾸리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경찰 입장이잖아요. 검찰은요? 검찰의 시각은 경찰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수첩에 북풍 공작을 짐작케 하는 단어가 있지만 군이 실제로 공작을 계획한 증거가 없고 정치인이나 언론인 사살 시도 정황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 2단 역시 실제로 구성되지 않았고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이라 지휘권도 없는 마당에 이걸 계엄 비선으로 보기까지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네.
즉 조력자나 조언자 정도로만 보고 있는데요. 네. 그제 검찰 특수본이 노 전 사령관을 송치받은 만큼 노 전 사령관을 포함한 정보사 관련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서 한 발 물러섰던 데는 이유가 있죠.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이자 바람이라면서 내일 국회를 통과할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바로 다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겁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리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한 차례 미뤘던 민주당은 휴일에도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들을 즉각 임명하라며 그게 국민의 마지막 기대이자 바람이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내란 사태가 조기 종식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임명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마지막 기대이자 바람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가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재판관 임명을 탄핵의 1차적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 한 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 등 나머지 특검법은 나중 문제라며 헌법기관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통상적으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날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졌다며 동의안이 통과되면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탄핵안을 보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본회의가 27일 오후에 예정돼 있는 만큼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기다린다며 공을 한 권한대행에게 넘겼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죠. 민주당이 탄핵 공갈로 정부 붕괴와 여당 초토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비난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헌재에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또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민주당의 국정 붕괴 기획이자 사실상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그거 하나밖에 지금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도 MBN과 통화에서 야당이 탄핵 공갈로 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리려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권한쟁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탄핵을 하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대혼란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 탄핵안이 통과돼 생기는 국정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하면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 목소리로 전국 안정을 외치던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법 영역에서도 논쟁이 번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재에 알아보겠다고 할 정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대법원이 헌법 원칙에 따라 임명 절차가 진행됐을 경우 한덕수 대행 역시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차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용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도 헌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마 후보자가 삼권 분립 등 헌법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명 절차를 밟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이 있었던 지난 14일 이전에 대법원장 제청, 대통령의 수용과 인사청문 요청을 거쳤습니다. 조만간 국회 동의 역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법원 해석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를 놓고 여야가 다투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해석까지 나오면서 한 대행의 임명권을 부인해온 국민의힘 논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앞서 재판관 회의를 열며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성탄절에도 계속되는 탄핵 정국,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에서 탄핵 시한을 이틀 늦춰서 내일까지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탄핵을 하려는 걸까요? 일단 민주당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고 국정 안정 또 내란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리고 현 사태 수습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조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늠자가 될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탄핵을 당장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당론으로 탄핵을 정하고 탄핵안 발의도 시간을 못 박아서 공지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취재진의 질문도 계속 왜 탄핵을 늦췄는지 그리고 하필 이틀을 늦춘 건지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네. 물밑에서 한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논의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에 힘이 실렸는데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된 질문에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회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게 내일 임명동의안 처리라면서 국회의 모든 절차는 끝나고 탄핵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을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당내 우려와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해 재판관 임명 거부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동시에 나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었습니다.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네, 실제 탄핵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도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네.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의장인 만큼 의장의 의중을 고려해서 민주당이 늦췄을 거란 이야기도 그래서 나옵니다. 좀 다른 결이긴 합니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죠. 네, 이준석 의원은 민주당의 지금 탄핵 추진이 궁예의 시기라고 꼬집었습니다. 관심법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할 것 같아서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가정적인 조건을 달고 탄핵을 추진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할 것 같다 때문에 거는 건 약간 좀 이상해요. 궁예가 너는 마군이일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 머리를 깨겠다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다만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에 동참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네요.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특검 문제도 있네요. 네, 내란 일반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또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1월 1일이 지나면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 거냐 하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네.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이 가장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었다면서 헌재의 결정이 나온 뒤에야 강제 수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만 즉시 임명한다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다시 당내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설사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내란 특검 재표결에서는 여당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비상겸 주동자로 지목된 지휘관들은 대부분 직무 정지된 뒤 구속됐지만 보직 해임은 되지 않았죠. 현재 그 빈자리는 직무대리 지휘관들이 맡아서 채우고 있는데 권한은 제한적이고 심지어 현장 부대엔 지금도 곳곳에 박 총장의 사진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연루된 다른 지휘관들의 보직 해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조사 과정에 혼선을 주려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후 직무 정지 조치됐지만 보직 해임은 되지 않았고 제2작전사령관이 박 총장 대신 육군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육군 예하부대 사무실 곳곳엔 박 총장의 사진이 그대로 걸려있는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보직 해임이 돼야 사진을 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직무 대리는 인사 등 군정권 행사가 제한돼 부대 업무가 마비된 가운데 부담만 더 늘고 있다는 겁니다. 보직 해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조사 과정에서의 혼선도 생기고 있습니다. 군 소식통은 MBN에 계엄 가담 혐의로 조사 중인 일부 현장 지휘관들이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부대원들에게 강제로 주입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계엄 주동자들의 보직 해임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절차에 따라서 보직 해임 절차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수사와 연계해서 절차를 검토해 가겠습니다. 계엄 사태에 연루된 지휘관들을 보직 해임한 뒤 신속히 지휘부 공백을 메워 안정적인 부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국군정보사 소속의 북파 공작부대 HID도 투입이 됐었죠. 이들이 여전히 무기를 가지고 활동 중이며 청주 공군기지와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테러 임무를 받았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자 국방부가 정보사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 사태 당시 HID 요원 38명은 속초를 떠나 수도권에 투입돼 요인 체포 등을 위해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요원 일부가 계엄 때 임무를 받은 뒤 복귀하지 않고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랙 요원들은 자기 직접 상관 말 아니면 안 듣거든요. 지휘 개선 라인에 끊겼는지 아직 복귀를 안 하고 있어요. 일부는 권총과 폭약 등을 소지하고 청주 공군기지와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테러 임무를 받았다는 겁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법사위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이어졌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부대장한테 직접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정보사 소속 모든 부대의 인원과 무기 현황을 정밀 재점검했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 다음 날인 지난 4일 오전에 소속 부대로 전원 복귀했고 민간인 블랙 요원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현재 정보사 요원들의 교육 훈련은 부대 안이나 인근에서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출석 요청서, 경찰의 출석 요구서 모두 다 수취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님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라고 적힌 대학생들의 편지는 수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학생 500명의 편지가 담겨 있었는데 그 내용도 반전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어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으로 우체국 빠른 등기로 보낸 우편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대통령님 손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와 같은 문구가 적혔습니다. 얼핏 보면 응원 편지 같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이 보낸 편지 500여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엔 당신은 민주주의를 꺾을 수 없다. 죗값을 치르고 감옥에 가라 등 강도 높은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윤석열 씨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지난 발언은 역시 거짓말이었습니까? 학생들은 대통령실 수행실장으로 추정되는 수취인에게 배달됐다는 문자 메시지도 공개하며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선택적 우편물 수령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가 보낸 관련 서류를 수취 거부하며 사실상 불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칩거 중 지지자들로부터 생일 축하 꽃바구니를 받아 한 차례 논란이 일었습니다. 헌재는 서류를 실제로 받지 않고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며 오는 27일 첫 변론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어수선한 연말 분위기 속에서도 성탄절 예배와 미사는 이어졌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모로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더해졌죠.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기를 바란다는 성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박은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탄 대축의 미사가 열리는 명동성당 앞.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예배당 건물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4시가 조금 넘었는데 5시 미사를 기다리는 긴 행렬이 생겼습니다. 혼란한 전국 속에서 조금 더 희망찬 새해를 소망하기 위해 추운 날에도 걸음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좀 약간 어지러우니까요. 좀 안정이 되고 새해 맞이해서 좋은 국면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해서 뭐 겸사겸사 기도도 할 겸해서 들렸습니다. 내년에도 여자친구, 제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동료들 모두 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사를 집전한 정순택 대주교는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 서로 다른 시각들, 서로 다른 해결책들 사이의 대립 가운데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임을 성탄은 말해줍니다. 개신교 교회들도 성탄 축하 행사와 성탄절 예배를 거행하며 아기 예수를 축복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포근한 성탄절이었죠. 기대했던 눈은 안 왔지만 스키장과 눈썰 매장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아쉬움을 달리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다시 추워질 거라고 합니다. 한방눈 대신 한박 웃음이 가득했던 현장에 장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을 맞아 스키장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스키어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만큼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쉽긴 한데 눈이 안 와서 그래도 일단 재밌게 스키 즐기려고 왔고요. 근데 조금 지금 전국이 살짝 뒤숭숭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스키장 사람 많은 거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온몸으로 눈을 느끼는 개구쟁이 아이들은 하루가 짧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눈을 보니까 뭔가 옆에 있는 형한테 눈을 던지고 싶어져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이렇게 유일하게 눈이 있는 스키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문을 연 눈썰 매장에도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회복되면서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 북쪽에서 찬 기운이 내려오면서 다시 추워지겠고 추위는 연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은 바람까지 강해 산불 등 대응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전북 군산에 있던 어선에서 불이 나 한국인 선장과 외국인 선원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낚싯배가 전복되면서 바다에 빠졌던 3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심동욱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항구의 정박한 어선에서 새빨간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연신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전북 군산시 신시도 계류장에 정박해 있던 선박 세척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30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과 60대 선장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배에 오른 해경대원들이 배가 가라앉지 않게 리프트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화도 동쪽 바다에서 낚싯배가 좌초됐습니다. 배에는 총 3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장에 출동한 해경대원들에게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낚싯배가 암초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장 외벽이 검게 그을려 있고 안에서는 새빨간 불길이 보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대구 달성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2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 5명은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2시간 반 만에 화재를 진압한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연말이면 장사 대목이라지만 올해는 내수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내년 살림을 시작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한다는 거죠. 정부는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급한 대로 민간 시중은행들이 먼저 대출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소영 기자입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서울 이대 앞 상가거리입니다. 가게 한 곳 걸러 한 곳 골로 세입자를 구한다는 벽보가 붙어 있고 인테리어도 그대로 두고 급히 폐업한 가게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1년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신축 상가 맞은편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 공실로 남은 상가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올해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탄핵 정국으로 연말 회식도 많이 줄어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거의 하루에 손님이 몇 분 없는 그런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자영업이 정말 상위 1-20%를 제하고는 자기 인건비를 가져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슈퍼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어려운 데다 정부도 아직은 회의적입니다.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1월 1일부터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대신 급한 대로 은행이 소상공인 지원에 먼저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내년 4월까지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낮추고 기존의 사업자 대출 만기를 최장 10년까지 늘려주는 등 7천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성실한 상환이 이루어져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겐 3%대 금리로 30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사업을 재개할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금부터는 국제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사살된 북한군의 손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조국과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전쟁터에서 친구에게 보내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의 교전 영상입니다. 눈밭에서 움직이는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밀 타격합니다. 카메라에는 북한군의 얼굴까지 잡혔습니다. 영상에 이어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이 쓴 것으로 보이는 손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러시아 땅에서라는 한글 문구가 또렷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편지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한 북한군 병사 품속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지엔 러시아가 로시아로 적혀 있고 친구를 뜻하는 북한말 동무도 눈에 띕니다. 절친한 벗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중간에는 전시를 암시하는 생환에서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편지에 적힌 날짜는 12월 9일, 작성해놓고 전달하지 못했거나 초고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병사가 지니고 있던 신분증에는 정경홍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На Курщині є вже більше 3000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Росія їх просто утилізує у штурмах. Чому корейці повинні воювати за Путіна? 우크라이나군이 잇따라 북한군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건 적의 사기를 꺾음과 동시에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중국은 종교적 의미가 있는 서양 명절이라 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공휴일이 아니고 대부분 다 출근을 하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내수 경기가 또 꽁꽁 얼어붙은 상태죠. 굳이 크리스마스를 따지지 않는다 해도 들뜬 연말 분위기는 거의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음식점들이 몰려있는 베이징의 한 거리입니다. 사람이 가장 몰려야 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시간인데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오늘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는 트리가 장식돼 있었지만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베이징 최대 번화가인 살리툰에 나와 있는데요. 오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는 건 중국에선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서양의 명절은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평소처럼 학교로 나갔고
직장인들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실제로 한산한 번화가에 비해 대기업 지하식당 가에는 회사 신분증을 목에 건 채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회사원들로 붐볐습니다. 문제는 크리스마스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지갑을 열어야 할 연말 소비 시즌 분위기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 우리 돈 약 598조 원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수 경기가 살아날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볼까요? 바이든 미 대통령이 퇴임을 코앞에 두고 무더기로 사형수를 감형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될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강간범, 살인범들로부터 미국을 구해야 한다면서 취임하자마자 사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탄절을 앞두고 미결 사형수 40명 중 37명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했습니다. 2021년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형 집행을 유예했지만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정부가 이를 재개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취지에서입니다. For what President Biden has done, but we urge him to finish the job. Do not give Trump the power to execute anyone. 대선 기간 내내 사형 집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은 즉각 성명을 내며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를 모욕하는 혐오스러운 결정이란 겁니다. As you know, we're asking for the death penalty for any migrant who comes into our country and kills an American citizen or a police or law enforcement person. 트럼프 당선인도 몇 시간 뒤 SNS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사형수 감형은 말이 안 되며 강력범들을 대상으로 사형 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연방정부는 1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권력 이양 전 선제적 사면을 하라는 지지층 압박을 받았다며 사형제 논란이 커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K 콘텐츠의 신기록을 쓴 오징어 게임의 후속작이 내일 전 세계에 동시에 공개됩니다. 이걸 기념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대대적인 체험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편의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한국어가 울려 퍼집니다. 오징어 게임 속의 영희와 빨간 옷을 입은 진행 요원들은 이탈리아뿐 아니라 태국 방콕과 인도네시아, 호주 등 세계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후속편인 시즌2의 공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초대형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21년 공개돼 누적 시청 22억 시간을 돌파하며 넷플릭스의 최고 흥행작으로 우뚝 선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는 기훈 역할을 맡은 주인공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을 누가 버렸는지 찾아내고 멈추려는 과정에서 프론트맨 역할의 이병헌과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목표가 뚜렷해진 그런 인물로 변화가 됐고요. 또 반드시 게임을 멈춰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일념 하에 마침내 이제 그 게임장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다양한 사연으로 게임에 참가한 인물들이 그려낼 모습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술비가 부족해서 이 게임장 안에 들어오는 인물이고요. 여러 참가자들과는 좀 다르게 좀 이타적이고 그다음에 용맹하고 리더십까지 갖춘. 시즌2가 전편에 이어 K드라마의 세계적 흥행 신화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나홀로 질주하며 세계 자동차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 파상 공세에 일본의 대표 자동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하기로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세계 자동차 시장 판매 3위인 현대차가 4위로 내려앉게 됩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2, 3위 자동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추진합니다. 목표대로 2026년 두 회사가 합쳐지면 현대차 그룹을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4自社の合計台数は750万台と
経営統合が実現した場合はグローバルの自動車メーカーの中ではトップクラスに入る規模感となります。 줄곧 경쟁 관계던 두 회사가 손을 맞잡은 건 중국차의 파상 공세 때문입니다. 지난 3분기 혼다와 닛산의 신차 판매량은 뒷걸음질 쳤지만 중국 비아디는 1년 전보다 38% 늘며 6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혼다는 중국 공장 3곳에 문을 닫았고 닛산은 전체 직원의 7%를 감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中国勢の台頭、それから新興勢力含めてですね、だいぶその自動車の構図が今変わりつつあると。 무엇보다 전기차 경쟁에서 뒤처진 게 뼈아팠습니다. 세계 완성차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일본차뿐 아니라 전통의 강자들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표 주자인 테슬라와 비아디를 제외하면 세계 1위 도요타와 2위 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모두 순이익이 줄었습니다. 품질도 괜찮으면서 가격까지 낮은 가성비로 무장한 차가 공략을 가속화시키다 보니까 유럽을 비롯해서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졌지만 자동차 보급률은 낮은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등 글로벌 3위 자리 수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봉안 시설이 포화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래 유골은 최장 30년까지 보관됐는데 한 세대가 지나면서 잊혀진 거죠. 기한이 지나도 찾아가질 않는 겁니다. 단기간에 봉안당을 늘릴 수가 없으니 정부는 산과 바다 등의 유해를 뿌리는 산분장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공공 봉안 시설입니다. 진열대 곳곳에 봉안 안치 기간이 만료됐다는 알림이 붙어 있습니다. 봉안당에선 일반적으로 15년 단위로 2차례 계약을 맺고 기간이 지나면 유족에게 돌려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 흐르는 사이 유족의 발길이 끊기면서 유해가 갈 곳을 잃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자들은 골머리를 앓습니다. 장소는 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 참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가족분들을 찾아주려고 지금 노력을. 계약 기간이 지난 유골함만 보관해두는 별도 공간까지 마련했는데 이조차 조만간 꽉 찰 것이란 전망입니다. 유족이 끝내 찾아가지 않은 유골은 법에 따라 여기서 합동 매장됩니다. 이곳 봉안시설에서만 300기 가까운 유골이 이렇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수원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원주 등에 있는 납골당들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별도로 봉안당을 증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아직까지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영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산과 바다, 강 등의 유해를 뿌리는 산분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해안선으로부터 5km 떨어진 해역, 화장시설 내 특정 장소 등에 뼈가루를 뿌릴 수 있도록 세부 지침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자연장 산분장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지만 뿌려진 뼈가루가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다른 혐오 장소를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분장이 자리 잡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산업, 바로 크루즈입니다. 사실 크루즈는 많은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연안에 내려 집중적으로 돈을 쓰고 가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키워야 하는 산업이죠.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멈췄던 크루즈선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도 매출이 늘었다며 얼굴이 밝아지고 있다는데 이혁근, 홍지호 두 기자가 크루즈선이 돌아온 항구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항 터미널에 크루즈선이 입항하자 한적했던 항구가 북적입니다. 관광객 260여 명을 태우고 부산에 들어온 3만 2천 톤급 일본 크루즈선입니다. 배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탄 관광객들은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한국 음식을 맛볼 생각에 마음이 들뜹니다. 日本のキムチしか食べたことがないので、本場のキムチがどんな味か試してみたい。 자갈치 시장을 방문한 관광객은 올해 1조 원의 수출을 달성한 김을 사느라 분주합니다.
本当はね、海苔を買いたいの。いっぱい買ったのね。でも近所に配ってしまった。あるけど、ここの美味しかった。 코로나19 시기 단 한 명도 없던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해 27만 명에 이어 올해는 86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00명 이상 승객을 태운 초대형 크루즈선도 올해 320번이나 들어왔습니다. 더 많은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게 하려면 항구에 머무는 동안 관광객의 오감을 사로잡을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크루즈선이 머무는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쓰는 돈은 지역 경제의 효자 역할을 합니다. 강원 속초시의 한 전통시장. 명물인 술빵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내국인들이지만 크루즈가 들어오는 날은 외국인으로 넘칩니다. 터미널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크루즈가 도착하면 셔틀버스도 다녀 외국인 관광객이 꼭 찾는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올해만 10,000명 정도의 크루즈 관광객이 찾아오자 상인들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크루즈가 이제 온다고 이제 들어오는 날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오시더라고요. 단체로 오시기 때문에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내륙에서 크루즈선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산항 근처는 매출이 30%까지 늘었습니다. 크루즈선이 오고 난 뒤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매출은 한 30-40% 많이 올랐어요.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크자 정부와 지자체는 항만 사용료를 낮추고 관광 코스도 새로 만드는 등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구에 2개 이상 기항하는 경우에는 50%인 425만 원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7대 기항지에 특별한 관광 테마를 정해 오는 2027년 크루즈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 홍지호입니다. 남자 배구 1위와 2위가 맞붙은 성탄절 빅매치에서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을 꺾고 8연승으로 선두 자리를 굳혔습니다. 올 시즌 MVP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허수봉이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세트와 2세트를 편하게 가져온 현대캐피탈이 3세트 초반 한 점도 내지 못하고 6점을 연거푸 내줍니다. 대한항공이 추격의 불씨를 살리는가 했지만 현대캐피탈엔 올 시즌 V리그 최고의 선수 허수봉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한 선수의 범실로 1대6 상황에서 얻은 서브권. 강력한 서브로 레오의 다이렉트 킬을 만들어내더니 상대 코트에 날카롭게 꽂히는 멋진 서브에이스까지. 허수봉의 폭발력을 앞세워 순식간에 6대6을 만든 현대캐피탈은 3세트까지 따내며 파죽의 8연승으로 선두 독주를 굳혔습니다. 허수봉은 개인 통산 3번째 트리플 크라운으로 성탄절을 맞아 천안 유관순 체육관을 가득 메운 홈팬들에게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자 배구에선 2위 현대건설이 최하위 GS칼텍스를 3대0으로 꺾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부진에 빠진 선두 흥국생명을 턱밑까지 추격한 반면 GS칼텍스는 구단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인 13연패에 빠지며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행복한 성탄 보내셨나요? 성탄절인 오늘 추위가 잠시 주춤하면서 활동하기 무난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아침도 서울은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집니다. 한낮에는 1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5도 이상 크게 낮아지겠고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밤사이에는 눈이 살짝 지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cm 정도,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 곳곳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으로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1도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5도, 대구는 7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